제1장 고관순 할아버지의 이야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터지는 포소리에 나는 분명 피난 준비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던 중이었는데 군정 이모들에게 붙잡혀 얼떨결에 여기 앉아서 주먹밥을 만들고 있다. 순식간에 일어난 전쟁에 고생하는 군인들을 위해 큰 군장 안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배급하고 있었는데 손이 부족하여 아직 학생 신분인 나를 보시곤 데려왔다고 하셨다. 아직은 뭐가 뭔지 다 감도 안 잡혀 일단은 무작정 주먹밥만 만들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났을까? 사실 공장 안에서 지내면서도 전쟁이니 뭐니 잘 실감나지 않는다. 군장 바로 앞에 포가 떨어지기 전까지. 포소리가 여러 차례 나긴 했는데 바로 앞까지 떨어진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들 떨어지는 포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하고 있고 포는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공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와 다시 피난 준비를 하고 나도 집으로 가라는 소리에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려 보따리를 챙기고 주위에 보이는 피난민들 사이에 껴 정신없는 상태로 무작정 사람들을 따라 걸었다. 그게 내 1차 피난길이었다.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앞에 인민군들이 있다는 소리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름 모를 곳에 정착을 하였고 집이 많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야외에서 지냈다. 그래도 밖에서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점과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볏집을 꼬아 놓고 다 같이 잘 수 있다는 것이 이 순간이 너무 감사했다. 며칠을 지내다가 빨간 모자를 쓴 군인들이 다가와 이제 괜찮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경기도 가평 쪽으로 다시 피난을 가게 되었다. 그게 내 2차 피난길의 시작이었다. 길을 가던 중 넓은 들이 보였다. 들 한복판에는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에게로 가던 중 사방에서 총알이 날라왔고 그걸 눈치챘을 때는 이미 꼼짝도 할 수 없이 같이 놓였다. 모두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엎드려 총알을 피하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 죄인들을 인솔하고 있는 중 몇 명을 풀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뒤로 나는 가족들과 함께 정신없이 뛰어갔다. 그 정신없는 틈에도 내 가족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을 챙기면서 계속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허헉거리면서. 내가 여기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이 사라지니 그건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가족들을 보면서 버텼다.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지키겠다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돌봤다. 학생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에 어머니는 검은 교복을 입고 있던 나를 보고 당장 교복을 벗으라며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성화를 내며 나를 보내려고 하셨다. 어머니의 애절한 성화에 못 이겨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삼키고 총소리와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죽어라 뛰었다. 가족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나는 다른 학생들 무리에 껴 터미널 쪽으로 달렸다. 그쪽으로 달려간 현 경찰들이 학생들을 인수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전투경찰인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 나도 자연스레 합류한 후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고 계속 따라가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기대버린 탓에 되돌아갈 겨를도 없이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갔다. 모두가 조용해진 새벽녘에 저기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총소리를 피해 발자국 소리가 날새라 조용히 도망갔다. 그렇게 숨죽이며 도망간 우리 눈앞에는 강가와 배 한 척이 있었다. 많은 인원이 작은 한 배에 올라타기 시작했고 배는 크게 휘청이다 있네 아슬아슬하게 움직였다. 배를 타고 중간쯤 갔을까? 총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아슬아슬하던 배는 점점 가라앉아가는가 싶더니 배 안으로 조금씩 물이 차올랐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이 나게 손으로라도 물을 퍼냈고 경찰은 배에서 내려 물 안에서 배를 밀기 시작했다. 경찰이 어깨에 이어 입 안까지 밀고 들어오는 물을 푹푹 뱉으며 열심히 배를 밀었으나 배는 움직이지 않았고 곧 한계까지 차오르는 그는 우리에게 다 내리라며 소리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벙쪄있던 우리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둘 배에서 내려 다같이 물을 헤쳐 걸어갔다. 다행히 걷다 보니 물이 점점 얕아져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물에서 빠져나온 우리들은 딱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다. 그 어둠에 몸과 옷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추위에 떨기 바빴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은 경찰은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였고 우리 모두 어미를 따라가는 병아리 마냥 경찰을 따라갔다.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에 들어서자 경찰은 가장 환해 보이는 집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대문을 열고 나오는 안한넥 뒤로 마당이 보였고 마당에는 불이 피어져 있었다. 알고 보니 초상이 나서 한참 장례 준비 중이었고 마음씨 좋은 주인들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흠뻑 젖은 옷을 말리고 추운 몸을 녹일 수 있었다. 어느 정도 몸이 녹자 그제서야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인내 안심이 되었다.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안정되니 기다렸다는 듯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이 쏟아져 왔다. 눈을 뜨니 모두가 일어나 방 안을 둘러싸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경찰이 서 있었다. 경찰은 여기 오래 머물 수 없다고 자신을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아닌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자고 얘기하였다. 그 후 몇 명은 경찰을 따라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가족이 떠올라 한참 동안 고민했지만 또 혼자 움직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계속해서 경찰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러다 운 좋게 인민군 한 명을 잡게 되었고 드디어 우리의 총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오며 그 방향으로 총을 쏘고 인민군을 잡고 죽이고 죽어가는 시체를 보고 익숙해지지 않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다. 그게 군번도 없는 나의 첫 전투 경험이었다. 그 후 전쟁을 하고 운 좋게 미군 안에 들어가서 휴전될 때까지 근무를 하다가 휴전 후 집으로 돌아가 그토록 그리던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시체라도 건지겠다고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찾으러 다니셨다는 어머니는 살아 돌아온 나를 보고는 꼬박 며칠을 나만 보시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며 손을 잡고 울음을 삼키셨다. 그 뒤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 복학을 하고 학교 졸업 후에는 교사라는 직업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나는 우리나라 6.25 전쟁 참전용사 33년생 고광수이다. 제2장 이인표 할아버지의 이야기. 조금은 원망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소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뭐가 좀 달라졌을까? 아니, 아마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 라디오 하나 나오지 않는 시골 안에서 나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평소와 같이 학교로 갔는데 무슨 일인지 학교가 발칵 뒤집혀 있었다. 그 와중에 한 선생님이 다급히 내게 다가와서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고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나는 그저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다. 집 안에서는 이미 떠날 준비를 다 하면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인민군이 쳐들어와 빨리 피난을 가야 한다고 했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짐을 챙겨 같은 지역에 사는 큰 형님들과 만나 합류 후 같이 움직였다. 갑작스러운 전쟁 소식에 다들 당황하며 몇몇 사람들은 밥을 먹으려고 솥에 불을 떼다가 급하게 쌀만 보릿자루에 부어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소를 들고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이동하는 좁은 도로 한가운데서 큰 소를 끌고 다니 여러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논길로 빠져나와 길을 나섰고 길에 나서는 중간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버지는 우리를 두고 혼자 멀리 뛰어가셨다.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많은 인파들 속으로 빠르게 사라진 아버지를 차마 찾을 수 없었다. 다급히 뛰어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 아버지를 대신해 자연스레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우리 막내를 등에 업은 채 피난길에 올랐다. 중간에 쌀이 다 떨어져 몰래 밭에서 감자를 캐서 구워 먹었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혼자 돌아다니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커다란 거울이었는데 그 거울을 자기 부대까지만 옮겨달라고 하기에 어려운 일이 아니니 흔쾌히 도와주었다. 생각보다 부대가 멀리 있어 저녁이 다 돼서야 도착을 했고, 그는 도와줘서 고맙다며 저녁을 먹고 자고 가라 그래서 부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밤에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며 깨우길래 일어나 보니 부대 안 상사가 자신과 함께 가면 내일 모레 시간 날 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길래 일단은 따라 나가기로 했다. 며칠을 부대에서 생활을 했지만 아무도 집에 보내준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나는 언젠가 보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군 생활에 적응을 해갔다. 적응이 다 끝나갈 때쯤 상사가 와서 군복을 주면서 이렇게 된 이상 자신들과 같이 움직이자고 하셨다. 시간 날 때에는 꼭 집에 보내준다고 하면서. 전쟁 중 신기한 년이 다 군인이 되고 군 생활을 하다가 미군들을 만나 수륙 양용차를 타고 강을 건너 행군을 했다. 산 밑에서 잠을 자다가 밤중에 총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총알들이 사방에서 빗발치자 부대 사람들 모두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포위를 당하나 싶었지만 다행히 포위가 아닌 중국 사람들이 후퇴를 할 때 차가 없어서 그냥 길을 건너고 있어 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주로 산을 많이 탔는데 산 꼭대기 위에서 싸움이 많이 났다. 군 생활을 하면서 틈만 나면 밤에 전투가 일어나고 부상자들이 아파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들쳐나가는 시체들을 반복해서 보며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나갔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이 끝난 후 나는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고 형이 부대장에게 연락을 하여 사니마사가 집으로 보내주어 바로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 당시의 꿈을 꾼다. 울부짖는 사람들 목소리와 쓰러져 있는 시체들, 고막이 터지도록 연이어 쏟아지는 총소리. 매번 신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지만 전쟁에 참여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자랑스러운 귀신 잡는 해병대 1사단 2인표다.